제가 보스턴에는 처음 오는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북쪽에 있는 동포들의 진정한 자유와 인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교민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사실 여기 계시는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에서 신적인 그런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한국의 NL파, 민족해방파라고 흔히 다른 말로 주사파라고 그 NL파를 처음 제가 만들었고 그 NL파를 12년간 한국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글이 강철서신이라는 글인데 그 강철서신이라는 글이 학생운동에 결정적인 커다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즘 학생운동이 대단히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때만 해도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거의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한 거의 70% 내지 80%가 NL파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커다란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NL파가 단순히 좌파일 뿐만 아니라 좌파라는 걸 넘어서서 대단히 친국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하는 종북 세력이라고 그런 얘기 젊은 분들하고 제가 한국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대단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반대파 혹은 좌파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겠어요. 그런 거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한국의 그런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친국적인 그런 성격에서 출발을 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종북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해지었습니다. 이석기 사태로 여러 차례 언론이 대단히 보도를 많이 하는데 이석기는 제가 만든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에서 저는 중앙위원장, 총책임자였고 중앙위원장을 했고 이석기가 거기서 핵심 간부로 역할했습니다. 수도권 남부위원장 핵심 간부 역할을 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같은 조직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성향을 정확히 잘 알고 있지만 대단히 전국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오랫동안 하다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커다란 근본적인 사상적인 변화를 느끼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북한을 민주화하고 북한의 진정한 인권을 찾아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지난 17년 정도를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중국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중국 정보기관에 체포가 되어서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구금 과정에서 정기 고문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노력 때문에 그나마 일찍 풀려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은 북한 인권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일단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활동을 해왔고 어떤 계기를 거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북한 인권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 성장 과정은 대단히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공부는 잘했지만 특별히 가정도 대단히 평범하고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집안이고 부모님들도 평범한 분들도 대단히 인자하신. 어릴 때 전혀 아무런 어려움, 가족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대학을 82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그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도 강했고 또 새로 등장한 전두환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도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민주화운동을 해야 되겠다, 민주화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제 스스로 운동권 동아리를 찾아갔습니다. 운동권 서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전연구회라는 서울대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권 서클이었습니다. 이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학생운동이 그런 좌파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대학 들어가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좌파적인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한국에서 요즘은 달라졌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철저하게 방공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정서적인 거부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흔히 마르크스주의를 지식이나 아편이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요즘은 이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설동유럽이 아주 건재할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마르크스주의의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게 지식을 이게 빨아들이는 마력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상당히 이게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식의 그런 논쟁을 했었는데 점차 저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어서 한 2학년 좀 돼서는 제 자신이 그런 좌파 행동 가면서 아주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학생운동에 앞장서게 되었고 그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르크스주의는 한국의 현실에 잘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마르크스주의는 고대 서서히 이집트, 그리스, 로마를 주로 분석했고 중세 유럽을 분석하고 근세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주로 분석해서 나온 이론이다 보니까 중국이나 한국의 어떤 역사와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의 현실 조건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무 기계적으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찾다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물론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마르크스주의처럼 아주 체계화된 이런 깊이 있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주체 사상의 그런 철학적인 기본 이론들이 어떤 대단히 이게 동양적인 정서에 특화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물론 뭐 수령론이나 이런 거는
정서적으로 약간 거부감이 가기도 했지만 수령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끌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점차 거기에 조금씩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저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강철 서신. 강철 서신은 제가 총 5편,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쓴 5편의 글을 다 묶어서 강철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편지 형태의 글 2편과 논문 형태의 글 3편. 그래서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제가 7부를 복사를 해서 대학가에 뿌렸는데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복사되고 재복사되고 그래서 총 최소 20만 부 이상이 배포가 됐습니다. 운동권에만 배포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운동권이 아닌 분들도 그걸 읽어봤다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분인데 저보다 나이 연세 많은 분이 훨씬 많은 분인데 그분이 운동권 출신도 아닌데 그 시절에 그걸 강철 서신을 읽어봤다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퍼졌죠. 그래서 불과 그게 몇 달 사이에 전체 학생운동의 7, 80%, 전체 노동운동의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전체 그 좌파 운동권의 대세를 장악하게 됐고 그게 86년인데 86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28년 동안 한국에서 한국 그 운동권의 다수파의 지위를 한 번도 잃지 않고 NL파가 지금도 역시 다수파의 지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공안당국의 집중적인 추적을 받고 검거가 되어서 징역을 살았죠. 사실 뭐 그게 저는 글 쓴 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그게 워낙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당시 안기부 지하실에 와서 대단히 공도 많이 나가고 그러나 뭐 어쨌든 법상으로는 글 쓴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88년 12월에 대통령 사로 출소했습니다. 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과거 학생운동 시절에 친하게 지냈고 활동도 같이 했던 하영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하영욱이라는 친구가 저하고 같이 잡혔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출소한 감옥에 있을 때 88년 4월에 반제청년동맹이라는 지하혁명 조직을 만듭니다. 그때 하영욱이 이석기하고 같이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왜 4월에 했는지는 정확히는 저는 감옥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김일성 생일에 점해서 만들었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영욱은 저하고 서울법대 동기예요. 근데 이석기하고는 학교도 다르지 활동하는 지역도 다르지 모양도 다르고 뭐 기타 다른 어떤 형태로든 이 서로 만나게 될 수 있는 접점이 사실 없어요. 이게 왜? 이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역당의 핵심 두 축이 이제 제가 관리하던 서울대 인맥과 이석기 인맥 이게 두 축입니다. 제가 관리하던 서울대 인맥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이석기 인맥이 한 30%를 미역당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두 축인데 이게 어떻게 만나느냐? 하영욱이 군을 방위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방위병 근무를 할 때 이석기도 같은 부대에서 방위병으로 그래서 둘 다 학생운동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죽이 잘 맞고
입양동을 하면서 학습 소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반제청년동맹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감옥에서 나온 직후에 정식으로 반제청년동맹을 출범시키고 그래서 제가 중앙위원장을 맡고 하영욱이 부책임자.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반제청년동맹을 확대 개편해서 민족민주혁명당, 약칭 민혁당을 만들게 됩니다. 민혁당은 남도당 이후 최대 규모의 지하당입니다. 남도당 원래 지하당으로 만든 정당이 아니니까 사실 남도당을 빼면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지하당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하당으로 통협당, 인혁당, 난민전 이 세 조직을 꼽는데 통협당, 인혁당, 난민전하고 비교하면 저희 규모가 한 10배 정도 된다면 물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평면에 내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 규모가 굉장히 큰 조직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석기 알로가 적발이 됐는데 민혁당 산하에 RO가 17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석기 RO도 이석기가 새롭게 만든 RO가 아니고 민혁당에서 이석기한테 맡겼던 RO를 그냥 계속 이석기가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계속 활동하고 그러니까 민혁당 산하 RO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던 중에 89년 7월에 여름 어느 날 제가 오전에 집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결혼 전이죠. 어머니가 누구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액센트를 가진 사람이 저하고 만나서 자료를 교환하고 싶다고 자기가 무슨 연구소에 연구원이라고 자료를 교환하고 싶다고 근데 액센트가 대단히 특이해요. 사실 우리가 표준말이라고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통 쓰이는 서울말과 아나운서식 표준말은 사실 차이가 꽤 있습니다. 액센트도 다르고 인토네이션도 다르죠. 근데 이 전화로 이렇게 이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아나운서식 발음을 해요. 일반인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끔 이제 교포들 중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혹은 뭐 아소릴 때 이민 간 분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는 한국어를 꽤 잘하는데 발음을 아나운서식을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혹시 제일교포가 뭐 이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확 들었는데 좀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했던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자료를 교환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